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엔 매일경제입니다. 오늘 조간신문에 실려있는 사진 저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오전에 사퇴 거부했지만이라는 제목으로 점점점이 찍혀 있습니다. 어제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서 각종 의혹에 대해서 적극 해명했던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가 저녁에는 사퇴하는 그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고개를 숙였는데 70평생을 총체적으로 평가해달라며 사퇴를 거부했지만 여론이 악화되면서 끝내 낙마를 했습니다. 목타는 조국 민정수석이다라고 해서 국민일보에 사진이 실려있죠. 안경환 후보자에 대한 검증 책임 또 사제관계 여러 가지 의혹들이 쏟아지면서 글쎄요, 조국 민정수석도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택을 나서며라는 얘기가 나오죠.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출근하기에 앞서서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문을 열고 나오는 모습이 좀 보여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안경환 후보자의 사퇴가 강경화 후보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글쎄요, 추론에 불과하겠죠. 서울신문입니다. 인권경찰 행보대 책임자 처벌 없다라고 해서요. 2년 전에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사망한 백남기 농민과 관련해서 서울대 병원 쪽이 병사가 아니라 외인사다라고 진단서 바꿨습니다. 그에 따라서 경찰청장이 사과를 하는 모습이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인권경찰의 행보를 보이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너무 눈치 보기 아니냐는 얘기도 있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대통령 탄핵 책임 국민께 사죄한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첫 재판이 어제 있었습니다.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 어제 재판장에서 자신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라는 식으로 해명을 했습니다. 이따 좀 더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원비어 아버지 울먹 아들 재킷 입고 북한 비판 기자회견을 했다라고 하고 있죠. 북한에 17개월 동안 억류됐다가 풀려났던 원비어. 갈 때는 멀쩡했는데 돌아올 때는 코에 산소 튜브까지 끼고 들어왔죠. 왜 식물인간이 됐는지 그 원인을 밝혀야 되는데 사실상 원인 밝히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북한의 행동으로 보이지만 추측만이 있을 뿐입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영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이재경 광운대 겸임교수, 이두하 전 국회의원, 조대진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먼저 매일경제신문부터 좀 보겠습니다. 일단 경제뉴스부터 좀 보죠. 아파트 분양 사실상 중단, 건설사 반발한다라고 하는데 주택보증공사가 보증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시장 과열 대책 시행을 앞두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보증 발급 전면 중단에 돌입했다. 정부 대책을 피한 단지의 청약 수요가 비정상적으로 쏠리는 현상을 방지한다는 명분이지만 사업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된 건설사들은 갑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최근엔 주식도 좀 많이 오르고 이제 아파트 값도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만은 새 정부가 등장하면서 이 아파트 매매값을 좀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잖아요. 자, 주택보증공사가 보증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사실상 건설사들이 분양을 할 수 없는 거 아니죠? 이제 분양 보증이라는 게 이제 보증을 해서 사업자가 어떤 도산이나 파산을 했을 경우에 한국주택보증공사에서 그거를 책임지고 한다는데 그런 보증이 없으면 지자체 단체장이 분양 인허가를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전면 중단이 되는 상황이죠. 지금 최근에 미국 금리 인상 등으로 해서 부동산 과열 그런 열기 특히 지금 뭐 핀셋 포인트로 지금 부동산을 잡겠다 그래서 지역을 하는데 자 이게 재개 일정이 안 나와 있는 상태라서 지금 갑질 얘기까지도 나오는 상황인데요. 사실상 이게 지금 첫 번째 케이스는 아닙니다. 작년 11월 3일 날 부동산 대책이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이 허그에서 주택보증공사에서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분양을 좀 나중에 하면서 이것들을 이제 부동산 대책에 나오는 지역에만 딱 한정해서 그거를 시행한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분양사들은 다 잘 알고 있는데 어디에 이제 될지가 이제 궁금한 거죠. 지금 뭐 서울, 부산, 세종 세 군데에 대한 어떤 강력한 과열 방지 대책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초점을 보시고 있으면. 근데 사실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이 아파트 값을 잡겠다고 강력한 대책을 쏟아냈지만 거꾸로 아파트 값이 뭐 천정부지로 치솟는 상황이 있었잖아요. 일각에서는 이렇게 정부가 시장을 이기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시장을 인위적으로 억누르려고 하는 정책이 나올 때마다 사실은 집값은 더 오를 것이다. 문재인 정부도 참여정부 때의 그런 모습을 반복할 것이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많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부동산에 관한 이 대책은 두 가지가 혼재가 되어 있습니다. 서민 주택 안정 부분과 그다음에 가계 부채 대책이 이게 혼재가 되어 있으니까 이게 서로 뭐 한 번은 이거 한 번은 저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손을 대면 될수록 부동산 가격이 올라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 최근에 저 뭐 금융위원장의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얘기가 나오는 것도 사실은 내면적으로 보면 내부 가계 부채를 잡기 위한 부동산 대책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걸 봤을 때는 현재 지금 그런 두 가지를 혼재하는 것보다는 시장에서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정부가 좀 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렸고 우리나라도 곧 금리를 올릴 것이다라는 얘기가 흘러나오는 상황에서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집을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좀 실수요자들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자, 경제 뉴스 하나만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공정위 압박에 꼬리 내린 치킨값이다라고 하는데 요즘 치킨 시키면요 2만 원이 넘어요. 이 치킨이 언제부터 서민 음식이 아니고 이제는 돈 있는 사람만 먹게 되는 그런 이제 음식이 됐나 싶을 정도로 치킨값이 올라가고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 압박에 치킨값이 좀 떨어졌습니다. 이런 부분도 사실은 어떻게 보세요? 이 시장의 자율 가격이 정해지는 자율 메커니즘에 맡겨둬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정부가 좀 나서야 되는 것인지. 근데 그건 뭐 시장에 그 무제한적으로 자율에 맡긴다고 하면은 뭐 국가나 정부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이후에 또 질문에 대답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정부가 그 아마 모든 부분에 세세하게 개입할 수는 없지만 특히 서민과 관련되는 부분의 물가, 그 생활에 밀접한 이런 물가 정책 같은 경우에는 그건 사실 그 국민들과 소비자인 국민들의 입장을 적절하게 반영해서 그런 조정해 줄 필요가 있고 또 그런 것이 마땅히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이다. 그런 측면에서 저 치킨값이 사실 폭등했다고 볼 수 있는데 저런 부분은 좀 바로잡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하는 것은 마땅히 서민 정책의 일환으로서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 사실 이 치킨값은 뭐 여러 차례 논란이 좀 됩니다만은 아니 그 생닭, 그러니까 실제 이제 양계 농가에서 생닭을 공급할 때의 가격은 1,000원, 1,500원 정도거든요. 이게 근데 소비자한테 가면은 2만 원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너무 유통 과정에서 너무 많은 뻥튀기가 일어나고 있는데 글쎄 뭐 중간 유통업자들도 사실은 이제 약간씩의 이제 마진을 좀 챙겨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긴 합니다만 어떻게 양계 농가에서 1,000원에 나간 닭이 어떻게 소비자한테는 2만 원에 팔릴 수 있을까? 이번에 이제 소비자들이 문제를 제기한 게 아니라 그 닭을 공급하는 양계 업계에서 문제를 제기한 거거든요. 해도 너무한다. 중간 단계가 얼마나 많으면 우리는 천몇백 원에 납품을 한 닭이 2만 원짜리 닭으로 변신을 할 수가 있냐, 요술닭이 되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소비자에 대한 그 권리 침해도 되고 피해도 되지만 우리한테도 그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치킨 업계에서는 나름대로 항변할 수 있겠지만 사실상 통닭 한 마리 2만 원을 넘는다는 건 정상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소고기 값보다 더 비싼 닭을 먹으라는 상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자유시장 경제에 관련된 부분을 떠나서 모든 사람들이 비정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공정위가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지금 치킨값을 올린 게 마치 이제 대통령 탄핵 이후 관련돼서 그 사정기관 이런 감시 감독기관의 그 눈빛이 약간 무뎌진 틈을 타서 지금 2번 정도 올린 것이 있거든요. 이런 것은 지금이 때다 올리면 뭐 묻어가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올린 그런 그 시그널이 보이기 때문에 공정위가 칼을 빼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이제 아버지들이 이제 약주 한잔 하시고 퇴근할 때 이제 좀 미안하니까 통닭 한 마리 이제 사가지고 가던 그런 시절은 이제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2만 원씩이나 하는 치킨값, 공정위 압박에 치킨값을 내렸다는 소식이 좀 있습니다. 안경환 후보자 얘기로 좀 돌아가겠습니다.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가 낙마했습니다. 청와대 인사검증 위기에 놓였다라고 하는데 어제 저녁 8시 40분쯤에 이 시간부로 법무장관 청문 후보직을 사퇴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사퇴하지만 검찰개혁과 법무부 탈검사화는 꼭 이뤄져야 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오전만 하더라도 기자회견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혹을 해명했습니다마는 기자회견 이후에도 분위기가 좋지 않게 흘러가자 결국 사퇴를 한 것 같습니다. 청와대에서 결정적 하자가 나오면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지명을 처리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상 안 후보자에 대한 사퇴 압박 카드를 던진 것 아니냐는 해석이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 70년 인생을 되돌아볼 때 제가 저지른 가장 큰 잘못은
저의 20대 중반 청년 시절에 저질렀던 일입니다.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그 일은 전적으로 저의 잘못으로 변명의 여지가 없는 행위였습니다. 이 모든 사실은 제 아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에게 주어진 마지막 소명으로 생각하고 국민의 여망인 검찰개혁과 법무부의 탈검사화를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저의 오래전 개인사는 분명히 저의 잘못입니다. 국회에서 열릴 인사청문회에서 제 70평생을 총체적으로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도하 의원님, 네.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가 그러니까 자진 사퇴한 이유가 뭘까요? 오전만 하더라도 사실은 정면 돌파하겠다. 물론 75년도 한 40여 년 전에 저지른 혼인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뭐 국민에게 참여를 한다. 하지만 그 이후는 뭐 열심히 살아왔다라고 하면서 정면 돌파 의사를 밝혔거든요. 왜 갑자기 오후 들어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네, 무엇보다도 사실 임명권자의 의지가 강한 게 아닐까 싶은 게 청와대에서 사실 결정적 하자가 나오면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 사실 이건 당사자한테는 사퇴를 압박하는 얘기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인 하자가 나오면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청문회를 하면서는 또 뭐 여러 가지 제보가 있을 수도 있고 이 안경환 후보자가 약한 고리가 된 거잖아요,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공격이 집중될 수도 있고 하니까 본인도 부담을 느끼셨을 거예요. 그 임명권자한테 부담을 주지 않아야 된다는 그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사실 아들 얘기까지 나오기 시작하면서 어떤 얘기까지 나올지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게 뭐 의혹 제기 차원이고 사실 근거가 없는 걸 수도 있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면 본인 인생에 있어서 너무 큰 타격이 된다. 이런 본인의 가족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게 다 종합적으로 작용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안경환 교수님한테 수업을 들었던 것 같아요. 저희 때 교수님으로 계셨죠. 법과 문학, 영미법 주로 이런 걸 가르치셨는데요. 근데 사실 조국 교수는 이제 그때는 조교를 하거나 대학원을 다니거나 이랬는데 저희도 법대 편집부 선배였는데 조국 교수님은 이게 조국 수석은 이 혼인 신고 관련 일이나 여러 가지를 좀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관련 얘기들이 뭐 아드님 이런 건 몰라도 저는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저 얘기는 좀 있었던 것 같거든요. 혼인 신고 관련한 얘기. 이미 학교에 학생들한테 소문이 날 정도였군요. 근데 그게 뭐 나쁘게 얘기가 나온 건 아니었고, 뭐 그런 에피소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잘못이 있었는데 뭐 반성도 하고 그거는 그렇게 뭐 훈훈하게 마무리는 돼도 얘기가 뭐 학생들이 학부 학생이잖아요. 학부 학생이 알 정도면 조국 수석이 이거를 모르고 계셨을 가능성은 또 인사 검증 단계에서는 재적 등본도 보고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로 조국 수석한테까지 내가 부담을 주는 게 아닌가, 제자한테도. 그런 마음, 그러니까 인사권자 대통령에 대한 그 부담을 넘기지 않으려고, 그리고 조국 수석에 대한 마음, 그리고 또 가족에 대한 마음, 이런 게 종합적이셨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도하 의원께서 직접 이제 안경환 후보자를 이제 아니까,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바로 들어가죠. 조국 민정수석은 분명히 조국 민정수석도 학교 다니면서 이제 안경환 후보자로부터 수업도 받고 또 이제 사제관계니까 충분히 그 사실을 알았을 텐데 그럼 왜 인사검증 단계에서 그걸 문제 삼지 않았을까? 스승이기 때문에 아니면 국가위원장을 할 정도로 그 흠은 이미 한번 검증 단계를 거쳐갔기 때문에 뭐 더 이상 문제 삼을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한 것인가? 그럼 왜 이 부분이 걸러지지 않았나? 이 부분에 대한 명쾌한 좀 해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안경환 후보자를 개인적으로 아주 잘 압니다. 근데도 이런 상황을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개인적인 부분을 떠나서 어쨌든 안경환 후보자께서 본인이 청와대 검증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말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간다면 나중에 청와대가 알았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본인이 지금 안경환 후보자가 그 얘기를 했고 관련된 소명을 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청와대 입장은 약간 좀 결이 다릅니다. 청와대는 언론 보도가 나온 다음에 그 얘기를 알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달라요, 입장이. 그런데 어쨌든 당사자는 그렇게 명확하게 언론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돼서 본인이 아까
국회의원 이두환 의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그 정도로 학부생이 알고 있었다면 분명히 누군가 의문을 가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당연히 하셨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소명 절차를 거쳤을 거고 본인이 그 정도로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스스로 아마 후보직을 고사를 예. 했을 겁니다. 근데 본인이 나름대로의 항변할 이유가 있고 충분한 사실관계가 있기 때문에 수락했던 거고요. 소명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그 임명하는 검증 과정에서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마치 지금 어쨌든 개인사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소명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안경환 후보자가 마치 개인적으로 엄청난 지금 나오는 것처럼 문제가 있어가지고 법무부 장관을 사퇴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예. 그리고 그 사실을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었던 조국 수석도 당연히 알았다고 전제하는 것도 그렇게 바람직한 추론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국 수석이 기회가 되면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해명을 할 필요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안 후보자는 자신의 그 과거 40년 전에 있었긴 합니다만은 그 사실이 혼인을 이제 본인이 도장을 위조해가지고 이제 혼인 신고를 한 그 사실이 법무장관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또 청문회에 올라가는 데 있어서 하자가 되지 않는다라고 나름 판단을 한 거겠죠. 저 사실이 감춰질 거라고는 생각 안 했을 거 아니에요. 판단 미스고요. 뭐 2000년도 국가권익위원장, 인권위원장 가실 때 예. 분명히 한번 걸렀다. 그러니까 그건 다 해결된 문제다. 이렇게 아마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조국 수석도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거나 뭐 그렇다면 이건 판단 미스입니다. 왜냐하면 뭐 위원장하고 지금 장관으로서 특히 예.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주도해야 나갈 그런 법무장관으로서는 예. 전적으로 결격사유죠. 제가 이 사건이 나고서 지금 노무현 대통령 때 인사 시스템하고 문재인 대통령 때 인사 시스템이 뭐가 하나가 좀 빠진 것 같다 생각을 했는데 답은 오늘 아침에 제가 얻었어요. 예. 인사위원회를 노무현 대통령 때는 했어요. 정책실장, 민정, 그다음에 인사. 그래서 6명으로 해서 예. 매일 목요일 날 2시 10분에 모여서 한 사람은 인사를 추천하고 다른 사람들은 검증. 그러니까 인사와 검증이 다른 분리돼서 갔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는 어쨌거나 추천한 사람과 검증하는 사람이 같았던 거죠. 예. 그러니까 자기가 또 추천한 사람이 검증해서 탈락되는 부분들이 예. 이게 이율배반적인 부분이 생길 수 있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안경환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제 사적으로도 여러 인연이 있고 또 이제 친분 관계도 있잖아요. 분명히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안 후보자는 청와대 검증팀에게 내가 이런 일이 있었다. 그때 2006년 인권위원장 갈 때도 이 문제가 논란이 됐던 적이 있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하자가 된다면 난 맞지 않겠다, 자리를. 분명히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왜 청와대 검증팀에서는 못 들었다.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 이렇게 왜 얘기가 다르죠? 분명히 그런 대통령하고도 친분 관계가 있고 조국 수석하고도 친분 관계가 있으면 그 사실을 분명히 서로 주고받거니 했을 텐데 왜 이렇게 서로 다른 말을 하는 거죠? 네, 저는 충분히 아마 이게 사람들의 기억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가 아마 자기가 말했던 부분을 중심으로 얘기하고 또 듣는 사람은 듣는 중심으로 얘기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야당이나 여당 또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이면 서로 말에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한국은 되게 어렵습니다. 예. 지금 저하고 앵커하고 얘기한 거 예. 방송 끝나고 나가서 아마 리뷰해 보면 서로 약간 다르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요? 전화 통화로 했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예. 그러나 이제 이 문제는 좀 다르죠. 국가공직 후보의 검증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어떤 말로도 사실은 검증을 제대로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껴나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이게 안경환 후보자가 과연 법무장관으로 적합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많은 이제 논란이 있었고 본인이 이제 사퇴를 했지만 사실 그간의 한국 사회에 이분이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역할하고 기여했던 부분에 비춰본다면 좀 저로서는 개인적으로 매우 안타깝고요. 또 이렇게 전체적 삶 자체가 폄훼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고 근데 이걸 계기로 해서 분명한 거는 사실 시간이 정말 없었던 건 맞지 않습니까? 출범하고 한 달 사이에 엄청나게 밤잠 안 자면서 지금 막 인사검증 풀을 총가동하고 했다고 하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 그러나 그걸로 변명도 안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 기회에 최 교수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은 인사추천회의 혹은 인사추천위원회 옆에 정부들이 꼭 갖고 있었던 이런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제대로 좀 가동을 해서 차후에 이런 부분이 재발 안 되도록 앞으로 인사는 계속되고 많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마 이 시스템을 청와대는 독자적으로 좀 잘 만들어야 될 것이고 또 인사의 기준과 원칙에 대해서 국정기획위원회가 만든다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국회 여야가 앞으로 예. 계속 인사를 할 거니까 인사의 새로운 기준과 원칙을 예. 아니 어떤 그 서울대학교의 송호근 교수께서 얘기한 그 점수화시키는 방법 또 미국에서 있는 제도 도입하고 참고하고 이렇게 해서 머리 맞대고 이 대안은 대안대로 만들고 현재 인사 문제는 문제대로 제기하면 예. 그야말로 야당도 정말 국민들한테 대안을 제시하는 야당으로서 면모를 좀 가질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검증 시스템을 좀 제대로 갖추고 누구에게 책임 묻는 게 지금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같은 짧은 기간 내에 하다 보면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사실 안경환 후보자가 누구보다도 그 법무부 개혁과 검찰 개혁의 적임자라고 평가받았던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본인이 사퇴를 하셨기 때문에 자칫 이것이 법무부의 탈검사화를 중심으로 한 법무부 개혁이라든가 검찰 개혁의 지장과 초래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그 검찰 개혁과 법무부 개혁에 대한 의지를 조금이라도 훼손받아서는 안 된다. 예. 뭐 그 부분은 청와대가 명확히 밝히고 있으니까요. 예. 네, 저는 조금 비판적인 얘기를 명확히 좀 드릴게요. 첫째, 저는 안경환 교수님이 후보자로 됐을 때 기대를 좀 했던 게요. 안경환 교수님이 법대 학장이 되셔서 여자 교수를 서울법대에 처음 데리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높이 평가하고 그리고 아까 그 소문도 그런 소문이 학교에 돌았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시각은 그렇게 보다는 객기에 그러셨나 보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경환 교수님 같은 분이 이제 그 법무부 장관이 되면 최소한 그 법무부의 비검사화, 그다음에 여성 법조인들, 그 여성 검사든 아닌 변호사든 이제 후배 법조인들한테 법무부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많겠구나. 그런 점은 좀 이렇게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기간이 짧으니까 검증이 불가피한 게 있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조국 수석이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인사 검증을 하고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무능력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게 국회에 보내는 인사청문 요청서에 제적 등본이 있다고요. 그리고 거기에 한자로 뭐라고 써놨냐면 그 신문사에서 찍어서 언론에 보도됐잖아요. 혼인 무효 판결 났다. 그게 한자로 그게 나와 있다고요. 제적 등본에 기재가 돼 있는데 그걸 왜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거는 조국 교수가 학교 다닐 때 알았냐 몰랐냐가 아니라 자기가 인사 검증을 하면서는 알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걸 안 물었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게 저희가 18대 국회를 할 때 운영위를 할 때 보면 그때 벌써 청와대 인사 검증 이걸 만들려고 질문을 한 200개를 만들었는데 그게 미국이나 또 교수님들 의견 들어서 그 자체 질문 사항이 있었어요. 체크리스트. 그거를 비슷한 거를 뭐 미국에서 갖고 온 거든 지금도 비슷한 걸 쓰는데 뭐 카드 연체 기록이냐 이런 것도 다 나온다고요. 교통법규 위반. 그런데 이혼을 했냐 이런 거 나와요. 당연히. 이혼은 사유가 무엇인가. 근데 그게 지금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죠. 왜 혼인 무효였냐 이것도 물어봤을 텐데 청와대에선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할 때 여성 뭐 이렇게 혼인 무효 소송을 이혼 대신에 이렇게 그걸 활용하기도 했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바로 안경환 후보자는 그거는 내 잘못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해명이 계속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사람 나가라는 게 아니고요. 책임을 명확히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그 부분은 책임 소재는 명확히 해서 경계하자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렇게는 말씀드려요.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인데 이제 내부는 또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공직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 60평생 또는 뭐 70평생을 정말 하나의 흠집 없이 완벽하게 깨끗하게 사는 사람만 그러면 공직자가 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과거에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에 대한 합당한 대가라든지 처벌을 받고 나면 그분에 대해서는 용서를 해주고 새로 사람이 바뀔 수가 있잖아요. 이게 과거의 잘못에서 좀 벗어나서 자유롭게 새로 공직을 맡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옳은 것인가? 물론 이제 가장 좋은 거는 전자죠. 하나의 흠집도 없이 완벽하게 인생을 산 사람이 공직을 맡는 게 가장 완벽한 시나리오입니다만은 뭐 세상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거 어떻게 보세요? 네 분들은 어떻게 보세요? 기준은 국민이 판단해야 되고 봅니다. 뭐 일괄적 기준을 만들기도 그렇고요.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납득을 못하면 그 인사는 안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처벌을 받았고 국민들도 인정을 하면 이제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다만 그런 국민들이 판단하는 데 있어서 마치 과장되고 사실이 아닌 듯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내용으로 그 후보자가 그런 판단을 받는데 방해가 된다면 옳지 않거든요.
저는 이제 주광덕 의원이 안경환 후보자에 관련돼서 얘기를 여러 개 하는 거에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졸지에 인권위원장까지 되신 안경환 후보자가 범죄자처럼 보여지게 지금 만들어놨거든요. 사실상 그 주장의 내용이 추정인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주광덕 의원이 주장한 부분이 그 당시에 변호사 사서 민사소송을 까지 했는데 형사고소 안 했겠느냐. 아마 했을 것이다. 했으면 기소유예 됐을 것이고 하지만 만약에 기소유예가 됐다면 범죄 경력을 은폐해주는 특혜가 있었을 것이다. 다 추정의 추정입니다. 확인된 바가 없어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잘 법지식이 없는 국민들이 보면 안경환 후보자는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범죄에 관련된 부분을 담당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옳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물론 의혹 검증을 하고 관련된 의혹을 소명하는 건 맞지만 마치 이런 부분들이 확인되지도 않았는데 추정을 하면서 그거를 부풀려서 큰 과실로 만드는 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조대진 변호사님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요즘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워낙 아마 판단을 잘하시기 때문에 뭐 일개 국회의원 분께서 뭐 물론 높은 분이시죠. 헌법기관인데 그런 분들의 말을 뭐 일방적으로 받고 믿지는 않을 거고요. 아까 지금 앵커 질문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그러니까 저는 흠결 없는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뭐 아까 저 방송 들어가기 전에 우리 최영호 교수님 잠깐 얘기해서 이 검증 청문회 이후에 3차례에 걸쳐서 검증 청문회를 통과한 분도 계신다고 그랬는데 정말 거의 그분은 전형 기념물에 가까운 분이라고 저는 평가를 하는데 이런 흠결은요. 그것을 사실 뭐 미국의 대통령 우리가 또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존경하는 대통령도 또 법을 위반했던 젊은 날의 시절에 또 그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더 심한 분이고. 네,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아까 우리 조대진 변호사 얘기처럼 국민의 감정이 현 상태에서 국민의 그것을 눈높이에서 납득을 하느냐.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 판단을 굉장히 존중하고 저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를 하든 정책을 펼침에 있어서 국민 생각과 판단에 어긋나거나 맞서거나 반하는 그런 결정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인사도 마찬가지 그런 관점에서 아마 진행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40년 전에 철없던 28이면 철없던 시절도 아닌데 어쨌든 40년 전에 저지른 잘못으로 인해서 낙마하는 일이 좀 벌어졌습니다. 잠깐 이제 이재균 교수가 얘기했는데 이 기준은 그러면 과거에 있었던 흠결을 용서해 줄 것이냐 아니냐의 판단의 몫은 전적으로 국민 눈높이에 달렸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은 이 나머지 김상곤, 강경화 또 조대엽 이 후보자들에 대한 그러면 통과 여부도 그럼 국민이 결정해야 되는 건가? 여론조사가 결정해야 되는 건가? 그렇다면 국회 청문회는 뭐하러 있는 것인가 하는 이제 그런 반문이 제기됩니다. 문 대통령이 며칠 전에 대수보 회의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청문회의 그런 것들은 대통령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참고하는 거지 거기에 전적으로 대통령이 따라갈 필요는 없다. 이제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셨어요. 그 말씀하신 대로 정무적 판단입니다. 인사라는 것은 국민과의 소통하는 메시지 창구거든요. 인사를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그런 정치적 가치를 갖다가 국민들에게 보여준 거기 때문에 과거에 어떻고 이런 것들은 진짜 참고사항으로 가고 실질적으로 지난 10여 년 동안에 인사청문회 할 때 같은 제목으로 청문회를 통과한 사람이 있고 못 통과한 사람이 있고 이게 굉장히 뒤죽박죽이에요. 우리 위장전입 같은 건 장상 총리 보면 하지만 그 후에는 다 또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봤을 때 진짜 요번 위기를 어떻게 넘기느냐인데 2005년도 1월 달에 이기준 부총리가 낙마를 합니다.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이 계기로 해서 인사제도에 확실한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 당시에 정책실장, 민정, 인사수석 6명한테 다 사표를 받고요. 결국은 정찬영 인사수석이 파면이 됐고 박정규 민정수석이 파면이 됩니다. 그렇게 한 번은 인사제도의 토대를 만드는 그러한 위기 탈출 방법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대통령이 과거에 박근혜 정부에서 문창극 총리 후보자와 관련돼서 트위터에다가 글 쓰실 때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굉장히 존중해야 한다. 이제 그런 얘기를 그때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그냥 국회 인사청문회는 참고 정도지 여기서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여기에 휘둘릴 수는 없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셔서 그럼 말이 달라진 건가 하는 이제 비판의 목소리도 야당에서 나와요. 이건 좀 달라진 거예요? 안 달라진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공연장이 같아도 연극이 다르면 다른 연극입니다.
공연장이 같아도 연극이 다르면 그렇죠. 배우가 다른 다르고 연극이다. 역할이 예. 다르고 다른 주제를 다루면 그 연극은 달라지는 겁니다. 예. 인사청문회라는 그 연극의 공간은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연극을 하는 공간은 존중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다만 그 공간에 있어서 잘못된 주장이나 그 잘못된 반박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 그 부분을 따를 필요가 없거나 예. 원칙과 그 정에 맞는 대로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렇기 예. 때문에 인사청문회 자체를 뭐 부인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사실상 야당이 주장하는 부분이 예. 설득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많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업무 능력 그리고 국민에 관련된 그 이익을 제일 중요시 생각하는데 그런 예. 부분이 아닌 다른 그냥 단순하게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다는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일본에 대한 어떤 식민지 뭐 이런 부분을 미화하는 그게 더 나쁜 거예요? 아니면 자녀를 위장 전입시켜서 좋은 학교를 보내려고 한 게 더 나쁜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요. 예. 물론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온전한 모든 게 깨끗한 성직자 같은 공직자가 있으면 정말 좋죠. 예. 하지만 처음부터 문재인 대통령은 흠이 있다는 부분을 밝혔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지만 업무 능력만큼은 예. 확실하다. 왜냐하면 지금 전 정권의 실수로 인해서 나라가 국내도 마찬가지지만 외교관계도 엉망진창 지금 만신창이가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일단 외교적 능력을 갖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먼저 찾았다. 물론 개인적 흠결은 있다. 다만 이런 외교적 상황을 전 정권에서 이렇게 만들어놨으니까 극복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을 어필하고 있거든요. 국민들이 여론조사에서 그런 부분을 그 얘기를 듣고 만약에 아니면 지지도가 나왔겠죠. 근데 지금 강경화 후보자 대통령 얘기에 관련돼서 들어보니까 70% 이상 일단 일은 맡겨도 될 것 같다라는 지금 결론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국민들이 이미 관련돼서 업무 능력을 관련된 개인의 조금의 흠결보다는 더 높이 산다는 판단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진 않거든요. 오늘 어려운 얘기 많이 나옵니다. 예, 아니요. 검찰 개혁을 하고 싶어 하셨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잘할 거라고 기대했던 건 저도 동의를 일정 부분 해요. 왜냐하면 검찰이란 권력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많은 후보자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도 제의받고 거절했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성 중에서는 좀 거절하는 선배들도 있었어요. 근데 사실 그렇지만 사실 인사청문 제도라는 게 있는 것 자체 이게 이제 대통령이 믿는 국정 철학을 이 사람이 같이 운영할 수 있겠다라고 대통령이 신뢰를 준 것도 있지만 국민들이 봤을 때도 이 사람이 올바른 국가관도 갖고 뭐도 갖고 있겠구나라고 받아들여져야 되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국민들 눈높이에 맞춰야 된다고 다른 분들이 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과거에 정말 오래된 잘못 그걸 깊이 반성하고 있고 그다음에 정말 청렴성이나 아니면 국정 운영 능력, 수행 능력에 있어서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것도 있겠죠. 반성했다면. 그렇지만 거기에 있어서 국민들이 봤을 때 그렇지만 청렴성이나 아니면 그 운영 능력에 있어서 일정 부분 우리가 의문을 가진다라고 해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것도 있긴 있겠죠. 그렇지만 이 진보 정권이 조심해야 될 거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라는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이게 진보나 보수나 똑같은 게 또 뭐가 있냐면 같이 캠프에 있었던 사람들, 대선을 같이 사선을 넘은 사람에 대해서 너그러워지는 게 있어요. 시간도 촉박하지만. 그래서 너그러워지는 게 있어서 누구나 정권 초기에 시간도 촉박하고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는데요. 어느 정권이든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생각은 하지 말았으면 하고요. 두 번째는 그 같이 사선을 넘은 사람에 대해서 동지의식을 이런 청문 이런 데에서 엄격한 검증을 거쳐야 할 때는 발휘하지 않았으면 이건 제 기우이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요구를 근데 이게 한 말씀 사실 좀 요즘 드리고 유행하는 게 내로남불이에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한 말이 이제 좀 유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럼 이분들 그러니까 지금 안경환 후보자가 자진해서 낙마했습니다만 사실상 청와대의 압박카드가 통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자, 안경환 후보자를 희생양 삼았으니 나머지 후보자들, 강경화, 김상곤, 조대엽 후보자 등등 앞으로 또 있을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이 아까 우리 조대진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높은 국민 지지율을 바탕으로 임명 강행을 할 것인가, 해도 되는 것인가 이 부분으로는 좀 문제를 넘기겠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제 그 말씀을 먼저 오늘 멋있는 얘기들을 좀 하시니까 사실은 있는 대로 봐야지 보고 싶은 대로 보면 안 된다는 말을 좀 드리고 싶은데 자꾸 이게 프레임을 짜가지고 거기 가둬서 보려고 하는 것보다는 흘러가는 존재하는 부분을 좀 보고 또 음모론적으로 뒤에 뭔가 있다, 기획이 있다 이런 식의 시각을 좀 버리고 볼 필요가 있어요. 대부분 국민들은 보이는 대로 보는 것이 가장 정직하고 진실되다는 걸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 앞서 얘기했던 분들과 연관성이 좀 있어서 얘기를 좀 하면
대통령과 야당이 의견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인사 문제에 대해서. 예. 그런데 그럼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바로 저는 법이 정해놓은 원칙대로 하자는 겁니다. 이거 다시 한번 꼭 아셔야 되는 게 예. 인사에 관해서 국회에게 권한을 준 부분이 있습니다. 국무총리와 대법원장과 대법관과 감사원장은 헌법재판소장은 국회가 동의 안 하면 대통령 임명 못해요. 추천해도. 권한을 줬어요. 그 대신 국무위원, 장관은 내가 데리고 일할 사람이기 때문에 청문회에 넣은 취지가 그걸 통해 국민에게 보여드리고 예. 혹시나 내가 파악하지 못한 하자가 있으면 확인하고 예. 국민들이 납득하는지 여부를 보겠다. 그야말로 참고하는 게 지금 국무위원 인사청문회이고 그러면 이 세 대통령은 분에 대해서도 제가 그 제도를 예. 그걸 존중하신 거고 법에 따라 하신 거예요. 그럼 그렇기 이 세 분에 때문에 대해서도 그냥 임명 강행하는 아니 게 그러니까 맞다? 강행할지 여부는 바로 예. 청문회를 했고 예.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납득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보시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강경화 후보는 저는 임명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국민 여론이라는 게 여론조사 한두 개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전임 진보 보수 가릴 것 없이 예. 전임 외교부 장관 10명, 심지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도 강경화 후보자가 외교 장관을 수행할 능력과 자질이 충분하다고 공개적으로 지지 천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 청문위원도 전문성을 가지고 하시겠지만 이런 것도 같이 종합적으로 봐야 대통령이 예. 인사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법에 따라 행사하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된 알겠습니다. 대통령의 예. 고유한 권한은 만약에 국회하고 야당하고 대통령의 견해가 다를 때 뭘 가지고 판단하냐 이거예요.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알겠습니다. 야당이 반대만 하면 법도 안 지키고 끝까지 그냥 야당이 오케이 하는 그때까지 계속 사람을 갈아 끼운다. 이건 정말 국정을 마비시키자는 그런 식으로 비춰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충돌이 일어날 때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예. 하고 그리고 국민 정서와 감정을 존중한다. 지금 우리 이재경 교수님께서는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뭐 임명을 해도 괜찮다라고 보시는 것 같고 김상곤 조대엽 후보자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해도 크게 흠잡을 건 없다. 그 두 분은 아직 청문회를 안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건 좀 청문회를 지켜보자. 거쳐봐야 두 분에 대해서는 좀 지켜보자.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뭐 찬성 여론이 많고 또 자질이 있으니 예, 그렇게 보시는군요. 자, 안경환 후보자가 처음 낙마했습니다만은 앞으로 산 넘어 산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산적해 있습니다. 청문회를 좀 보겠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도 불구하고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은 83%가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 전라도에서는 99%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북한도 아닌데 99%가 나옵니다. 예, 광주 전남 지역이긴 합니다만 예. 어쨌든 이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이두아 의원님 예. 이렇게 높은 지지율 뭐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여기저기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야당이 협치 반대한다라고 해가지고 뭐 피켓 시위까지 하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높은 지지율에 나오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이제 이유도 분석을 했더라고요. 예. 근데 거기 보면 국민 소통, 그죠? 국민들하고 소통을 잘 이룬다, 이런 공감을 한다, 이런 예. 게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여야를 떠나서 진보 보수를 떠나서 일정 부분 대통령께 지지를 보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도 보면 그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국민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눈높이를 맞춘다. 예. 그리고 여러 가지 누구는 쇼통이라고 야당에서 비판하지만 저는 그건 적절치 않다고 쇼는 생각을 아니다? 예. 예. 그래서 진정성이 있다는 마음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도 있겠죠. 이제 사실 보통의 대통령들은 이맘때 취임하고 나서 한 달 후 이런 게 취임하고 나서 실제 선거가 끝나고 나서는 몇 달 후가 되잖아요. 예. 12월 19일쯤 선거 끝나면 한 3월 25일쯤 그죠? 한 5달 후, 4달 후, 5달 후 이렇게 여론조사한 게 대통령은 정말 한 달 후에 여론조사를 예. 하는 거니까 컨벤션 효과라 그래야 되나? 대통령에게 표를 줬던 사람들이 또 그대로 유지하는 그런 마음도 있으니까 조금 더 높게 나올 수는 있겠죠. 그리고 기저효과라고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바로 직전하고 비교하면 너무 많이 차이가 나니까 뭘 예. 해도 그거보다 잘하시니까 그렇게 된다는 것도 있는데 저는 사실 이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법조인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최순실 씨 관련 재판이 계속되잖아요. 그 모습을 국정농단 모습이 계속 나오니까 사람들이 저런 사람들은 법에 엄격한 처벌을 받아서 예. 이제 형이 길게 나와서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예. 이런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렇게 가능한 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이 예. 사람들이 엄하게 처벌이 될 거다. 이런 마음이 있고 이 사람들이 처벌돼야 된다는 생각이 강하니까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그런 면에서 더 강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안경환 후보자가 낙마를 했기 때문에 이 이후에 실시되는 여론조사는 또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한번 또 봐야죠. 지켜보기는 네. 하겠습니다. 그럼 거꾸로 좀 여쭤볼게요. 대통령이 이렇게 나라를 잘 운영하고 있다라고 국민들로부터 압도적 지지를 받는데
야3당은 왜 자꾸 딴지를 걸고 발목을 잡는 거예요? 아니, 지금 협치하고 예. 이런 부분들을 약속을 하셨는데 지금 예. 굉장히 정부 만능주의로 가시거든요. 아까 우리 초기에 얘기했지만 시장 가격까지, 그다음에 인사권에 대해서 이건 참고사항이다. 이러한 협치를 앞에다 두셨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큰 정부 조직으로서 지금 밀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 예. 지금 야3당이 지금 뭐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반대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예. 그다음에 지금 뭐 이 인사청문회 외에도 지금 추경 뭐 지금 국가조직법 뭐 예. 등등 여러 가지 국회가 지금 대화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은 미흡한 거죠. 그래서 미흡하다고 국민은 안 보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잘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첫 번째 위기가 온 거예요. 지금까지는 잘 와주시는. 그러니까 위기라고 안 본다니까요, 국민들은.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안경환 예. 사건이 이제 예. 첫 번째 위기가 됐는데 이것을 어떻게 위기 관리 능력을 예. 보여주시는가에 따라서 저 숫자는 더 올라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바로 지금 미국 가시잖아요. 그러면 외치 부분도 분명히 그것도 위기로 예. 보고 그 두 가지의 사건이 지난 다음에 7월 초쯤에 나오는 뭐 소위 말하는 예. 평가 숫자가 방향성을 나타낼 수 있다. 그렇게 봐집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제가 문 대통령을 좀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제 야당이 왜 그러는지, 왜 야당의 행동을 좀 이해하고 싶어가지고 시청자분들에게 좀 설명해드리겠어서 이제 제가 그쪽 입장에 서서 질문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납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저렇게 높은 지지율을 받고 있는데 잘하고 있다라고 국민의 80% 뭐 많게는 90%에 가까운 사람들이 지지를 보내고 있는데 왜 야당은 껌껌이 반대를 하고 왜 이 부분이 잘못했다고 있다고 계속 비판하는 것인가. 심지어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 역시 잘하는 건 잘한다고 박수를 쳐줘야 되는데 박수를 안 치는 국민의당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좀 하고 있거든요. 왜 야당은 잘한다고 같이 박수 쳐주면 안 되는 건가. 이 부분에 대한 누가 좀 명쾌한 해명을 좀 해주셨으면 지지율이 좋겠어요. 왜 높을까요? 국민이 잘한다고 잘하니까 예. 지지율이 높은 겁니다. 근데 그 잘한다는 거를 다르게 삐딱하게 여깃장을 놓는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건 야당뿐입니다. 예. 근데 국민들은 야당이 올바른 비판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예.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대통령도 뭐 대통령으로 재임하는 동안 정치 편하게 하고 싶으시겠죠. 예. 대충 어느 정도 야합하고 분란 안 일으키고 야당의 입맛에 맞는 거 어느 정도 양보하면 예. 그렇게 하면 정치는 편하겠지만 그러면 국민이 고달파진다는 걸 문재인 대통령은 아십니다. 예. 그러니까 야당이 설령 저렇게 극렬히 반대하더라도 국민에 관련돼서 행동을 하니까 야당은 반대하더라도 지지율은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예. 겁니다. 그래서 야당이 느껴야 될 부분은 본인들이 명분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극렬히 반대를 하지만 국민들은 다 그쪽 야당 편을 안 들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관련돼서 물론 야당의 이치라는 게 있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압도적인 지지율이 나오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계속 이렇게 반대만 예. 하면 결국에는 발목 잡는 것밖에 안 되고 국민을 희생해서라도 본인들의 정치적 야합을 예.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밖에 오해할 수 없다는 거 명심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엔 거꾸로 야당 입장에서 좀 여쭤볼게요. 이렇게 지지율 가지고 모든 거를 다 결정할 거면 국회는 뭐하러 두느냐. 국회 해산시키고 전부 뭐 정책 결정할 때 사람 인사할 때 전부 여론조사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볼멘 소리가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죠. 그거는 너무 이제 비아냥거리는 표현이고요. 그건요? 사실은 지금 보세요. 실제로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있잖아요. 저는 어떤 대통령이든 뭐 정당이든 정치인이 지지율에 민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가까운 프랑스 보십시오. 집권당이 하루아침에 그냥 폭망을 했지 않습니까? 예. 의석 하나도 없다가도 압도적 다수가 되는 게 민심입니다. 배를 띄우기도 하고 하는, 없기도 하는 게 바로 예. 민심이고 물과 같은 거죠. 그런데 이 점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자기들이 유리할 때는 또 계속 그걸 들었던 예. 기억이 엊그제 같은 일이니까요. 이걸 갖고 자꾸 민심을 판단해 볼 수 있는 그런 걸 갖고 시비를 거는 거는 저는 온당하지 못하고 야당은요, 왜 이렇게 세게 나오냐면 예. 어떤 면에서 야당의 숙명일 수도 있습니다. 존재감이 없잖아요. 대선 참패했죠. 내부 분열 일어났고 갈피를 못 잡죠. 예. 거기다 지지율까지 낮게 나오니까 이걸 어떻게 하든 간에 뭉쳐보겠다고 하는 존재감, 절박성 이런 부분이 저는 있어서 예. 나오는 피치 못할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저는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보는 거죠. 왜 이런 처참한 패배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통렬하게 예. 야당 내에도 각성의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 한골 탈퇴하자, 토고, 납신하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예. 거기에 맞춰서 행동해야 되고 협치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뭐 언제부턴가 올해 지난 대선 때부터 유독 여소야대에서 협치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 협치 정신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잘 새겨야 됩니다. 누구를 위한 협치냐는 거예요.
국민을 위한 협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인사가 중요하긴 하지만 왜 협치해야 될 수많은 과제가 있고 제가 볼 때 문재인 대통령은 협치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국정에 인사만 있습니까? 예. 외교 안보 현안에 대해서는 지금 야당이 누구보다도 목소리를 낼 수 있어요. 이런 거. 그다음에 민생 경제 지금 야당도 보니까 뭐 10대 민생 과제를 내놨더라고요. 예. 이런 걸 들고 일자리 문제 이런 거 가지고 들고 나와서 자기들 공약했던 걸 가지고 싸우면서 인사 문제도 예. 제기해야 되는데 오로지 인사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 인사권 갖고 잘못했는데 말 안 들어준다? 협치 안 하려고 하는 거다? 선전포고다? 예. 아니 저는 야당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어떻게 인사 문제 하나에만 협치를 요구합니까? 다른 부분 갖고 싸워요 같이. 저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야당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자기 내부 사정 복잡한 거 이해가 되지만 야당 바로 서야 여당도 바로 서고 대통령이 국정 제대로 하기 때문에 야당한테 건의를 드리고 싶어요. 협치를 한 군데서만 한정하지 말고 그건 잘못하면 누구 분석처럼 말려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 다른 부분으로 넓혀서 얘기를 좀 풀어갔으면 알겠습니다. 좋겠다 이런 공헌을 저는 야당의 입장에서 좀 문 대통령을 비판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결국은 다시 또 야당 비판으로 돌아왔습니다. 어쨌든 83% 10%의 비율입니다만은 저 10%의 비율이 숫자가 10이긴 합니다만은 저거를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저걸 무시하면은 우리가 북한하고 다를 바가 뭐가 근데 있겠습니까? 표본 숫자가 1000명밖에 안 돼요. 응답률 예. 1009명이 얘기한 거고요. 뭐 짧게 첨언을 하자면 문재인 대통령이 83% 받기 전에 최고의 지지율을 받던 건 YS입니다. 75%. 그렇지만 끝날 때 몇 프로로 끝났습니까? 6%로 끝났거든요. 이 진짜 허망한 숫자입니다. 예. 잘하고 경제가 진짜 반민주주의 우리 백성들이 배 따시고 등 따시게 해주셔야 저게 유지되는 거지. 걱정은요. 저희 83%면 실제로 지금 올라갈 수 있는 룸보다 내려올 수 있는 룸이 더 커지기 때문에 더욱더 진짜 칼날이를 걷는 마음으로 지금 해주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교과서적인 결론이긴 합니다만은 대통령은 저 높은 지지율을 근거로 조금 더 겸손한 마음으로 야당을 설득하는 노력을 하고 야당도 저 민심이 보여주듯이 정말 협조할 건 협조를 하고 반대할 건 반대하는 명확한 선을 좀 갖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교과서적인 결론으로 또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높은 지지율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뭐 사드 찬성 여론이 53%에 달하니까 국민 여론을 중시한다는 문 대통령이 아마 이 부분도 좀 참조를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사드와 관련해서도 좀 속도 조절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가 좀 매일경제에 실려 있습니다. 넘어오겠습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입니다. 재판 시작하자 혐의를 반박하는 의견서 20분 동안 읽었습니다. 화장실에까지 메모지나 수첩을 비치해 대통령 지시를 기다릴 정도로 일만 하고 살아왔는데 한순간에 지탄받아 마땅한 대상으로 전락했다. 국민께서 대통령이 탄핵되는 비극적 사태를 왜 예방하지 못했느냐고 준엄한 질책을 한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정치 심판대가 아닌 법의 심판대에 서 있다. 저에 대한 공소사실은 역대 민정수석이 모두 해오던 일로 이를 처벌하려면 사적 욕심이 개입됐을 때만 해야 한다. 사적인 목적이나 욕심 없이 대통령 지시를 따랐을 뿐이며 대통령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그런 일을 지시했다고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재판 얘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국정농단 모른다는 입장 아직 유효하십니까? 법정에서 충분히 제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보면서 좀 어떻게 심경 느끼시는지. 안타깝죠. 현 정부 검찰 인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제가 재판받으러 왔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릴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국민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오늘 재판받으러 왔기 때문에 성실히 재판받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지금 정치 심판대가 아닌 법의 심판대에 서 있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근거해서 나를 대해달라. 뭐 틀린 말은 하나도 아닌 것 같아요. 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왠지 얄밉다. 제가 아마 이렇게 느끼는 게 국민 법감정인 것 같습니다. 예.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꽤나 당당하죠? 예, 저도 깜짝 놀란 게, 그리고 저 응원하는 분들한테도 깜짝 놀란 게,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이라 하더라도, 사실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는, 전 수석에 대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어떻게 그렇게 보필을 못할 수가 있나. 그럼 그 많은 사태,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서는 실제로 우병우 전 수석이
그 직무를 유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닌가 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좀 클 것 같았는데 저 응원하시는 분들이 그런 생각을 저하고는 생각이 좀 다르신가 봐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우병우 전 수석은 항상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주변 사람들이나 법조인들이나 아니면 만나는 여러 뭐 기업 사람들한테도 자기는 너무너무 이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수석실의 권한 그리고 이 결을 잘 알고 있고 시스템을 잘 알고 있으니까 항상 자기가 해야 될 경계선을 잘 지키고 있어서 뭐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든 나는 처벌받는 일 없을 거라고. 이게 그 정권이 바뀌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처벌받을 일이 없을 거다.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우병우 전 수석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두려워하는 사람이 자기 관리를 잘한 거군요. 그러니까 그리고 너무 그 결을 잘 알고 있어서 그걸 지키니까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우병우 전 수석을 이길 수는 없겠구나 이런 마음을 먹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병우 전 수석한테 불리한 진술을 잘 안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관련된 뭐 자료가 있어도 그런 자료를 잘 안 내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결론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우병우 전 수석이 그런 기록이나 뭐 자기한테 불리한 이런 걸 남긴 것도 없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래서 실제로 처벌하기가 어려울 거다, 법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저는 사실 이제 정권이 바뀌고 분위기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 생각을 달리해서 또 진술을 하는 사람도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병우 전 수석과 관련해서 특검부터 첩보가 많았죠. 근데 아마 그 첩보를 확인해서 실제로 수사를 하기는 어려웠겠지만 이제는 아마 검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할 여력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병우 전 수석이 계속 저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그리고 저게 정말 자신이 뭐 정말 깨끗하게 살아서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법을 잘 활용했기 때문에 난 자신 있다고 생각했던 건지 그게 깨질 수 있는 건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소년 뭐 급제를 할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좋은 머리를 갖고 있고 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또 검찰에서 이 특수통 검사로서 오랜 경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전화를 했을 때, 내가 어떤 말을 했을 때,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이게 나중에 정권이 바뀌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다 보니 그 망들을 다 피해 다니면서 대통령의 하명 지시를 아무도 모르게 진짜 지도세도 모르게 이제 수행한 거 아니냐라는 대다수의 사람들의 의심이 이제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증명할 방법은 없는 거고. 그게 법꾸라지라고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 그 행태는 또 국민 감정에 불을 지릅니다. 다소 교묘하잖아요.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 사죄한다 그랬어요. 대통령이 저렇게 된 게 안타깝다고 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잘못된 언론 보도로 인해서 이 사건이 시작됐다고 말합니다. 정강제 보도 관련한 거예요. 언론 탓하죠. 그다음에 이건 정치적 책임만 있지 사법적 책임은 없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다음에 모든 것은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 가지를 어떤 사람이 납득하겠습니까? 민정수석이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을 벌이는 게 이미 이 바닥에 소문이 퍼져 있는 그 상황에서 본인이 몰랐으면 그 자체가 무능력이고 유기죠. 차라리 무능력을 택한 것 같아요. 본인이 난 무능력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앉아서 엄청나게 많은 국민 세금을 축내가면서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서 그 축내가면서 거기 왜 앉아 있었습니까? 나라가 이 지경이 되도록 거기 앉아서 뭘 했냐고요. 스스로가 자기의 모순에 빠져 있는 행동을 보이는 거죠. 그리고 각종 부분 다 밝혀져야 됩니다. 특히 그 정윤회 문건 아마 재수사해야 될 상황인데 그 당시에 수사했던 검사조차도 재수사하자고 그러니까 재수사하면 저는 이걸 재수사 과정을 통해서도 많은 것이 드러날 거라고 저는 보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우리 기억하겠지만 자기 동기를 자기가 임명한 형식은 아니지만은 자기 수사의 책임자로 앉아 있었죠. 얼마 전에 옷벗은 윤곽근 대구 고검장, 전 고검장. 그리고 100일 동안 수사를 했는데 얼마나 증거를 완벽하게 감췄습니까? 휴대폰 압수했는데 깡통 휴대폰이었잖아요. 국민을 경악하게 했잖아요. 100일 동안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이렇게 완벽하게 감췄어요. 아까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대부분의 국민은 요 법적인 부분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최순실과 직접 통화도 안 하고 모르고 그런 식으로 완벽하게 자기 빠져나갈 구멍을 미리 대비했다. 김기춘 전 실장처럼. 아마 그런 더 진화된 김기춘이다. 이런 아마 인식이 국민들의 지금 현재 감정이 아닙니다. 어쨌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는 난 무능했다. 무능해서 국정농단이 이뤄지는 걸 몰랐다. 이런 쪽으로 이제 재판 전략을 짠 것 같아요. 근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머리가 좋은 사람 몇 사람 중에 손꼽히는 사람이 나는 무능했다라고 인정하니까 참 납득하는 네, 거였어요. 우병우 전 수석이 예상 못했던 것도 지금 하나씩 나오는 게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본인이 인정한답니다. 자기는 이렇게 정치적 책임, 그다음에 대통령 지시에 따랐다, 그리고 법률적 책임은 안 진다. 이걸 만들었겠죠. 그래서 거기를 충실히 지켰고 그대로 진행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기 가족들, 그 친인척들, 가족들이 이렇게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힘들게 살게 될 줄은 몰랐다고 주변에 얘기를 한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이제 국민들은 법률적으로 처벌받을 일이 있으면 더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할 텐데, 그러니까 우병우 전 수석도 신은 아니죠. 예, 근데 가족들이 그런 논란에 휩싸일 거를 정말 몰랐을까. 그러니까 최순실과 장모 또 이대 총장이 골프를 쳤어요. 차은택까지 같이 해가지고 그것도 처가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어요. 근데 그거를 나는 몰랐다. 아, 그게 몰랐다고 그게 논란에 휩싸이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던 게 아니라, 논란에 휩싸이더라도 이제 사람들이 다 그 자기끼리 모이는 그런 그룹이나 이런 데서는 그냥 눈 감아주고 계속 껴주고 계속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보수적인 사람들도 다 등을 돌린다는 거죠. 저는 이제 웬만하면 우병우 석 나왔을 때는 별로 평론하고 싶지가 않은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한마디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참 뻔뻔하네요. 뻔뻔하고요. 그리고 방송인이만 참지만 이제 드릴 말씀은 되게 많습니다. 하지만 방송이니까 좀 참겠습니다. 본인이 무죄를 주장하는 거는 자유입니다. 그건 그 헌법에 나와 있는 피의자의 권리니까요. 근데 다만 본인이 항변한 이유를 들어보면 더 국민을 화나게 하는데요. 그 이유가 그거예요. 나는 청와대에서 필기도구 다 갖고 다니면서 집에서도 계속 대기하고 있었다. 열심히 일했다. 일만 하고 열심히 살았다. 일한 거를 탓합니까? 열심히 일한 거 잘한 거예요. 하지만 그 열심히 일해서 조력한 주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 일을 도왔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면 본인이 열심히 일했고 나는 대통령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다. 이런 항변을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본인 법조인 아닙니까? 일을 시킨 사람뿐만이 아니라 방조하고 조력한 사람도 처벌받습니다. 저런 주장은 국민의 마음에 불만 지르는 거죠. 근데 지금 우병우 전 수석이 어제 재판장정에서 이렇게 한 얘기가 있는데, 사적인 목적이나 욕심 없이 대통령 지시를 난 따랐을 뿐이다. 그리고 대통령 역시,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국가와 국민을 위해 그런 일을 했다고 믿는다. 대통령도 언젠가는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난 믿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 MBN 지난주 내내 단독으로 보도해드렸습니다만은 안종범 전 수석의 새로 확보된 7건의 수첩. 그 수첩에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안종범 수석에게 KT, 또 플레이그라운드, 롯데, SK에게 얼마나 자세하게 깨알 지시를 해서 최순실을 돕고자 했는지가 너무 적나라하게 나와 있거든요. 자,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그런 모든 일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한 것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대통령도 누명이 벗겨질 것이다. 그렇죠. 이분은 그 MBN 보도를 안 보셨나? MBN 보도뿐만이 아니라 탄핵 심판을 안 보신 것 같아요. 그 본인은 믿어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탄핵이 되신 겁니다. 박 전 대통령이. 근데 그런 부분을 본인의 재판에서 어쨌든 본인의 재판 전략으로 박 전 대통령의 그런 그 선의를 믿는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여러 가지 증거들, 그리고 그 박 전 대통령과 엮인 사람들이 줄줄이 다 처벌받고 있고 청와대의 대다수가 지금 구치소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 나는 무능력수니까 몰랐고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 했으니까 나는 잘못이 아니고, 하지만 그런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은 선의였을걸요? 국민들이 그걸 이해해 줄까요? 근데 저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있죠. 사실 그러니까 본인이 법률가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건, 저렇게 얘기를 해야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일부의 사람들이라도 자기한테 유리하게 생각을 할 뿐만 아니라 의리를 지킨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법률적으로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렇게 얘기를 해야 법률적으로 나도 무지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저렇게 얘기하는 거지. 정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의를 믿었는지는 저희가 그건 알 수 없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재판이 진행되니까 우리도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거하여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잘못한 거야라고 너무 단정적으로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언론 보도나 증거나 이런 걸 보면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판사는 아니지만 무엇이 잘못되고 누가 옳은지는 어느 정도 아실 수 있을 거라고. 법적 판단을 차치하고라도 하도 제가 의의가 없어서 자기가 생각하는 국가와 자기가 생각하는 국민하고 진짜 국민이 생각하는 국민하고 다른 것 같아요. 자기 머릿속의 국민은 분명히 이제 우병우 씨 머릿속의 국민은 우리 일반 보통 국민하고 다른 국민이에요. 아니 정말로 자기가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일을 했고 그랬다고 하면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한번 살펴봐야죠. 이렇게 발뺌만 할 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저도 이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여기 나와 있다면 좀 묻고 싶은 게 그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서 나왔던 그러니까 이제 이상화라고 하는 이제 저 외환은행 이제 뭐 독일 법인장 하면서 최순실의 금고지기 역할을 했다, 뭐 계좌 관리인이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흘러나옵니다만 이 전화번호까지 이름까지 대통령이 얼마나 바쁩니까? 예, 대통령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많은 사람들의 그 뭐 여러 가지 이제 정보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일개 은행에 뭐 큰 은행이긴 합니다만은 해외 법인장의 이름과 그 사람의 연락처까지 알고선 그거를 경제수석에게 전화해서 저쪽으로 계좌를 만들어라. 그래서 저쪽으로 돈이 입금되도록 해달라. 어떻게 그런 것까지 신경을 쓸 수가 있을까? 근데 여기 지금 우리가 키워드 놓치고 있는 게 사적 목적이에요. 우병우 지금 재판 돌아가는 거예요. 진짜로 속속들이 다 깨고 있는데요. 사적 목적이라는 것을 지금 검찰이든 어디든 간에 특검이든 지금 그거를 아주 증거를 갖다 대는 게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사적 목적이라는 그런 표현들이 지금 어저께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것을 지금 이 설마 허점을 지금 치고 들어가는 거고요. 예. 사적 목적을 지금 입증하려고 그러면 진짜 우리가 뭐 경제 공동체니 그 입증하기 어려운 것들이 다 나와야 되니까 지금 뭐 소위 말하면 방어망 이 실들을 아주 잘 쳐놓고 하는데 빠른 시일 내에 이거 진실과 이런 것들이 빨리 뭐 나와서 이게 빨리 끝내고 이제 지금 새 정부가 출발했으면 새로 빨리 나가는 방향으로 지금 그게 국민들의 바람 아닐까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 이상화 본부장의 이름과 전화번호 그리고 플레이그라운드라고 이제 최순실이 실소유주인 조그만 광고회사에 KT가 광고 일감을 몰아주도록 압력을 행사한 부분. 또 SK가 돈을 잘 안 낸다고 하니까 CJ 헬로비전과의 합병을 반대하도록 명분 쌓는 그런 깨알 지시들. 이런 것들을 한 이유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한 거라고 지금 믿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부분은 국가와 국민과 무슨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문화 융성 뭐가 관계가 있죠? 등등 갖다 대면은 진짜로 그걸 어떻게 증명을 하겠습니까? 사적이 지금 돈이 오고 간 게 없으면. 100번 양보해도 저건 국가 국민과는 관계없는 일인데. 지금 7건에서 이제 MBN이 아마 단독 보도하고 했을 텐데 그게 의미가 아주 큽니다. 사실은 그걸 마지막까지 안 내놓은 거죠. 그 보좌관 입장에서도. 근데 그게 나왔다는 거 하고 그 내용을 보고 보수적인 법조인들끼리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는 좀 불리한 증거가 많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구체적인 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은행장, 그러니까 법인장, 그러니까 사실 지점장 비슷한 거죠. 지점장의 전화번호와 그걸 알려주면서 거기다 계좌를 만들라고 해서 그게 이제 삼성에서 보낸 돈은 법인 계좌로 들어가니까 원래 최순실 씨가 인출을 할 권한이 없죠. 그렇겠죠. 개인적으로. 근데 그 사람이 도와줘서 인출을 하게 한 거 아니에요. 그 역할을 해준 거예요. 안종범 수석이. 그 얘기를 해준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런 얘기까지 나오게 되면 이게 사적인 목적과 관련 없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죠. 최순실 씨가 개인적으로 법인 돈을 인출을 하게 도와주는 건데 그거는 개인이 돈을 인출하게 해주는 거는 그건 다른 거죠. 재단 만들어서 재단이 무슨 일을 하고 이렇게 변명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요, 최순실 그 감독의 박근혜 주연의 안종범 이 조연, 이 한 편의 드라마가 만들어지는. 감독이 최순실인 거예요? 감독이 최순실. 왜냐하면 최순실의 민원 대통령 역할을 했잖아요. 그 청와대 밖에 또 하나의 대통령이 있었잖아요. 그게 바로 최순실이고 청와대는 민원 저수지 역할을 했잖아요. 이 깨알 같은 지금 앵커가 나열하신 그런 부분 이외에도 많잖아요. 인사까지 사기업 인사까지 개입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이건 철저히 국가 권력을 사유화했다는 것을 단정해 보여주는 거잖아요. 기업을 겁박하고 돈을 강탈하고 인사에 개입하고 이런 거는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했던 건데 이건 왜 그랬느냐 그러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최순실의 이익이 곧 박근혜 전 대통령 자기 이익이기 때문에 관여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특검이 판단을 하는 거죠. 경제적 이익을 공유한 관계라고 하는 점을. 그래서 아마 확인했던 거고. 그리고 저는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생각하는 국가와 국민은 자기 머릿속에서 그리는 국가와 국민은 보통 국가와 국민이 아닙니다. 단서가 있어요. 김기춘 전 실장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블랙리스트 얘기를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과 지지하지 않는 사람으로 명확히 구별을 합니다. 단체여도 개인도 단체도.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머릿속의 국가와 국민은 다른 거죠. 그래서 이게 아마 그렇게 이해를 하면 그분들이 자꾸 국가와 국민을 주장하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지 무죄 않을까. 추정의 원칙으로 가셔야 된다니까요. 우병우 전 주장에 대한 민정수석, 주장입니다. 예,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저 수첩을 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어떻게 변호할지 그게 참 궁금해요. 아마 여전히 대통령도 사심 없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저런 일을 했다라고 주장하실지 아니면 내가 대통령을 잘못 알았네라고 입장을 바꿀지 너무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어쨌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얘기였습니다. 여러 신문들이 이 얘기를 좀 받고 있습니다. 표적수사 왜곡보도 억울하다. 첫 공판에서 22분간 자기 변론을 했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국민 여러분께 사죄 말씀 올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제 재판장에서 계속 자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저지를 받기도 했는데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이 재판장을 거의 자기의 소명의 기회로 삼는 건가요? 그렇죠. 일단 본인이 법조인 출신이고 관련된 검사들의 질문이 어떤 의도로 되는지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그 검찰 측의 주장을 탄핵을 하면서 재판부가 자신의 주장을 더 신빙성 있게 듣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다만 지금 본인의 위치가 변호사도 아니고 검찰도 아니거든요. 지금 피고인으로 나와 있는 상태에서 검찰이 이제 이런 부분들을 너무 이렇게 본인이 주도해 나가면서 자기 얘기를 하는 부분을 지적을 하니까 언젠까지 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신이 항변하는 건 이해받을 수 있지만 어쨌든 피의 사실이 있어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범위 내에서 더더군다나 국민들이 다 바라보고 있는 이 상황에서 마치 자기가 정말로 억울하고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서 저렇게 강력하게 항변하는 것은 변호인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최순실은 어떻게 지내나요? 치치가 아파가지고 이제 잇몸이 부어서 이제 잇몸 치료를 받고 재판장에 나왔던 얘기도 있고 이 서초 법원하고 이 구치소 남부 구치소하고 너무 멀어서 힘들다. 나 구치소 좀 옮겨달라. 그래서 성동 구치소로 옮기는 문제도 얘기가 언론에 보도되는데 본인 하고 싶은 거 다 하네요. 그러니까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밖에서야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구치소는 본인이 잘못해가지고 지금 잡혀 있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여러 가지 생활의 방식이나 이런 걸 선택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 인간으로서 그리고 인간의 그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만 갖춰지면 되지 자기가 다 할 거면 죄를 짓지 말았어야죠. 어쨌든 재판에서 무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럴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기 때문에 어쨌든 반성하면서 본인의 불편함을 호소하는 것보다는 관련된 재판을 충실히 하면서 본인의 무죄를 주장하는 게 낫지 저렇게 사사건건 나오라 그러면 안 나오고 몸 아프다, 증인 출석 못 하겠다. 다른 사람들은 이가 안 아프고 몸이 안 아파서 지금 구치소에 갇혀 있는 걸까요? 다 힘듭니다. 일각에서는 집에서 있다가 저기 들어가면 그냥 아무리 대우 잘 받아도 골병 든다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원래 힘든 게 구치소 생활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감내하면서 재판을 받을 생각을 해야지 불평불만 관련해서 변호인한테 토론하면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재소자의 인권은 사실 최대한 보장을 해줘야죠. 아프다고 하면 병원 가게끔 해주고 치료받게끔 해주고 또 너무 멀다. 그러면 좀 가까운 데로 옮겨줄 수 있으면 옮겨주는 게 맞죠? 그렇죠? 여건이 허락하면 되는데 사실 보통의 재소자들은 검찰이나 법원에 구형도 있고 이제 선고량도 있으니까 검찰이나 법원에 되도록이면 이제 좋은 사람 반성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저런 권리를 다 행사하지 않죠. 저런 요청을 다 하지 않는데 저렇게 하는 건 정말 거침없는 성격인데 사실 아마 대기업 총수들이 구속됐을 때도 저렇게까지 주장한 사람 없었을 거고요. 전직 대통령들도 저런 분이 없었을 텐데 저 가족들이 그 정유라 씨나 최순실 씨나 병원 다닐 때나 이렇게 행동하는 거는 그 능가하는 행동을 많이 했다니까 원래 거침없는 성격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전략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저는 약간 그게 의심되는 게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건가. 자기가 처음엔 좀 긴장하고 힘들어하다가 이렇게 수사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다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직도 자기가 숨겨져 있는 재산이 많거나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렇게 아직도 우리 검찰이라든가 이 사법부나 이런 데 대해서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잘 모르는구나. 내가 했던 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해서 약간 이렇게 아래로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 정도니까요. 좀 더 재수사를 하거나 좀 엄하게 이 부분 다시 살펴볼 필요도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도화 믿는 구석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렇게 유추가 가능해요. 삼성이 알아서 싸워줄 거다. 이재용 재판 결과를 기다리는 것 같아요. 아니, 왜냐하면 거기가 무죄 나오면 이건 다 자동으로 무죄가 되니까. 아니, 그런 추론이 가능하고. 보도를 보니까 최순실 씨나 박근혜 전 대통령 태도 때문에 재소자들 사이에 술렁거린답니다. 심풍속도가 생긴답니다. 우리도
우리도 재소자 인권보호 차원에서 저 사람들처럼 아플 때는 출정 안 하고 우리도 허리 아프고 삐끗거리면 안 나가고 뭐 개기고 이럴 수 있게 해주고 그다음에 우리도 새로 지은 성동구치소 같은 깨끗한 구치소로 옮겨달라 뭐 이런 얘기도 나온다고 하는데 거기다가 저 최순실 씨는 재판정에 나와서 이제는 진화를 하다 못해 아주 급격하게 뭐 AI 수준 갔는지 몰라도 아니 검사를 향해서 예의를 지켜달라고 저런 피의자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아니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예의 지켜달라고 자기가 피의자 주제에 거기 나와서 검사한테 가르친다는 게 이거 정말 어이없는 행태가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뭐 최순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수자들의 인권을 향상시킨 공로는 인정해줘야 된다. 참으로 역설적입니다. 그럼 우스갯소리가 구치소 내에서 재수자들 사이에서 돌고 있군요. 자, 비선 진료를 방조한 이영선 전 행정관 특검팀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분도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랑 비슷해요. 저는 대통령님을 위하는 것이 나라 전체를 위한 것이라고 교육받았고 소임을 다하기 위해 충실히 노력했다. 상관의 어떤 지시라도 따를 수밖에 없는 게 저의 숙명이다. 이런 제 행동으로 마음을 상하신 분들께 죄송하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두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영혼이 없다라고 이제 비판을 많이 하긴 합니다만은 상명 하복 문화에서 대통령의 지시사항은 무조건 수행하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고 그것이 국가를 위한 일이다라고 믿는 우병우, 이영선 이런 분들도 있고 그러나 옳지 않은 지시를 했을 경우에는 그것을 따르면 안 된다. 그래서 과감하게 나는 옷을 벗고 나가겠다라고 저항하는 공무원, 유진용, 노태강 이런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두 부류로 갈리네요. 그렇죠. 자기 소신이 있는데 그 기준점을 어디다 두냐예요. 자신을 두냐, 국가를 두냐, 그 부분이고요. 그렇지만 조직의 생리상 이 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 그 사이에 조직력과 이런 탄탄하게 만드는 거는 사실 또 윗사람의 몫입니다. 그런 리더십을 발휘해줘야 되고요. 저런 거 볼 때 저는 저 기사 보고 오늘 아침에 저 얘기가 갑자기 생각나더라고요. 김재규 박정희 시해 사건 때 그 밑에 경호실부터 같이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총을 쐈잖아요. 그게 맞는 거냐. 대통령을 시해하는데 상사의 명령을 따르는 게 맞는 거냐 등등 진짜 만감이 교차됩니다. 자, 유영아 변호인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구질구질하게 왜 그때는 옷 벗고 안 나오면서 뒤에 와서 나중에 와서 이제 그런 소리 하느냐라고 했는데 문체부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문체부 공무원들에게 단골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블랙리스트를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라는 그런 부분인데요. 박민건 전 문체부 차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면으로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 당시엔 너무나 공포스러운 분위기였다. 유 장관이 갑자기 면직되고 3개월 뒤 1급 3명이 옷을 벗었는데 조직 내에서는 굉장히 무서운 일이었다. 청와대 수많은 비서진들은 대통령의 분신으로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일하는 사람이다. 대통령과 똑같은 비중으로 공무원들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순일 사무관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시 거부는 어려웠다. 일반 공무원들 입장에서 청와대 지시는 다 따라야 되는 상황이다. 인사조치를 내달라고 할 수밖에 없지만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똑같은 일을 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전직 과장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블랙리스트 문제가 시작된 후 고통스럽지 않은 직원들이 없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공직 봉사 보람보다는 블랙리스트 논란이 터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는 고민과 자괴감이 머릿속에서 떠난 적이 없다. 이런 분들한테 이제 유영아 변호사는 왜 구질구질하게 그때 옷 안 벗고 왜 그랬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데 이 공무원들 저항할 수 없었는가? 청와대의 부당한 지시에 왜 저항하지 못했는가? 그 당시에. 근데 그러니까 김동연 부총리가 취임사에서 우리 실직의 공포를 느껴본 적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했는데 사실 매일매일이 저분들도 실직과 저런 부당한 처사에 대해서 항상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해야 되느냐 진짜 국익이 뭔지를 생각하는 그러한 순간 고민 범인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제 여기 그래도 나옵니다만은 이 문체부 공무원들이 느꼈을 그 고통이 얼마나 더 클까. 분명히 양심과 머릿속에서 이건 옳지 않은 일이야라고 계속 외치는데 청와대에서는 계속 하라고 지시가 내려오니 그렇다고 옷을 벗을 수는 없고 그리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을까. 저 공무원들 중에 일부는 그런 생각도 했을 겁니다. 이제 자기가 그만두면 딴 사람이 와서 해서 이걸 더 협조적으로 후배나 하는 동기가 경우에. 와서 하겠죠.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또 피해가 될 것뿐만 아니라 또 여기에
여기에 호응하는 사람이 와서 일을 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그 문화예술인들이 정말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으니까 내가 있으면서 이 결을 아니까 조금이라도 막아보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요. 하여튼 제가 생각엔 유영하 변호사 뭐 본인은 사표 쓰고 나왔다는데 저희는 나오면 법조인들은 변호사를 하면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동일시에서 함부로 말할 수는 없고 그런 얘기를 하려면 유영하 변호사가 김기춘 실장님이나 조윤선 전 장관이나 우병우 전 수석 같이 나와서도 변호사에서 미리 벌어둔 돈도 많고 나와서 변호사에서도 잘 살 수 있는 분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맞습니다. 바로 저는 이두화 전 의원 말씀에 그대로 동의를 하고요. 그러니까 본인은 공무원을 제대로 안 해본 거죠. 근데 저는 뭐 공무원들하고 일을 많이 합니다만은 공무원들을 보고 일방적으로 자꾸 이렇게 뭐 영혼이 없다 이런 얘기 저는 온당한 표현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관료 시스템이 비효율수가 비능률 그리고 공무원들의 자율성을 억압하고 압박했던 이런 거는 대통령제 아래서 대통령 권력 자체가 공무원들이 그렇게 길들이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 부분에 관해서 공무원들에게 자율권을 아마 최대한 보장할 겁니다. 대신 거기서 부패하거나 잘못되면 엄정하게 아마 다루는 이런 방식으로 한다면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자꾸 공무원들에 대해서 폄훼하는 영혼이 없다 이런 표현들은 우리가 안 쓰는 게 좋지 않을까. 이번 일을 계기로 영혼이 있는 공무원들이 여러 있다는 게 이제 확인이 좀 됐습니다. 유진현 전 장관의 얘기 좀 잠깐 듣고 가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보고가 마친 다음에 수첩을 들여다보시고 두 사람을 정확하게 이름을 거론하시면서 이 사람들은 참 나쁜 사람이라 그러더라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놀래서 역대 대통령들께서 그렇게 국장, 과장의 이름을 거론한 적은 저는 제 기억으로는 없었기 때문에 대통령께 정말 죄송하지만 정확하지 과장, 국장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장관입니다. 부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그 사람들에 대한 인사 지시를 하시는 것은 저는 상당히 무리가 따를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장관인 저한테 맡겨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제안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대통령께서는 역정을 내시면서 인사조치하세요라고 지시를 했기 때문에 아프리카 출장을 떠났습니다. 근데 모철민 수석이 저에게 아프리카로 전화를 해서 방금 전에 대통령께서 그 인사했냐는 확인을 하셨는데 어떻게 할 거냐 굉장히 당황해서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모철민 수석과 상의해서 노태관과 진재수 두 사람에 대한 좌천 인사를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인데 어쨌든 당시에 양심을 지켰던 공무원들 결국 이제 다시 보상을 받았어요. 이제 다시 뭐 복귀하고 차관으로도 돌아오고 뭐 이러는데 어쨌든 양심을 지키고 국민만 보고 공직생활을 하시는 분들 뭐 결국은 승리할 수 있다라는 어떤 믿음을 좀 심어주는 것 같습니다. 사건 소식으로 좀 넘어오겠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지금은 안 올 거야. 엄마가 더 슬플 테니라고 하는데 경남 양산에서 아파트 외벽을 칠하던 노동자가 휴대전화로 이제 음악을 좀 틀고 있었습니다. 그게 너무 시끄러웠던 나머지 듣고 있던 남성이 옥상으로 올라가서 그 밧줄을 끊었습니다. 그 노동자는 밑으로 추락해서 숨졌고요. 그 노동자 뒤에는 5남매가 있었습니다. 그 5남매들이 하늘로 붙인 편지가 이제 좀 실려 있습니다. 이게 너무 가슴 아파서 제가 이제 읽을 수는 없는데, 참. 어떻게 이런 일이 있죠? 일단 그 관련해서 그 아이들을 많이 낳았던 이유도 그 사건 피해자의 아내가 외동이어서 관련돼서 이제 아이들을 좀 많게 하는 거를 좀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가족의 조금 넉넉함을 보여주고 싶어서 아이를 많이 낳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족 수가 많아지니까 더 이제 생계를 책임지는데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이제 벌이가 더 나은 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위험한 걸 뻔히 알면서도 줄 하나에 의지해서 이렇게 관련된 작업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 당시에 이제 사촌 동생하고 같이 작업을 하는데 관련해서 이제 음악을 틀고 하는데 밑에서 이제 항의가 오니까 그 사촌 동생은 껐답니다. 근데 이 피해자는 그 소리를 못 듣고 계속 켜놨는데 이제 앙심을 품고 올라가서 이제 약간의 병력이 있는 그 분이 이렇게 가해자가 이렇게 피의자가 이렇게 줄을 끊어서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왜 하필 근데 뭐 많은 우리 사회에서 예상치 못했던 많은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데 왜 하필 이분일까? 이 둘째 딸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빠 독수리 5남매 때문에 고생 많이 했을 거야. 우리 독수리 5남매랑 엄마를 위해 고생 많이 해줘서 고맙다.
아빠 얼굴 목소리 꼭 기억할게. 그리고 팔 못 주물러주고 아빠 보내서 정말 미안하다. 뭐 제가 약간 좀 감정이라서 좀 더 못 읽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왜 이런 분에게, 그러니까 오남매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왜 이런 착한 분들이 항상 그런 사건 사고의 피해자가 되느냐 이거예요. 물론 뭐 돈 많으신 분들도 뭐 피해자가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착한 사람, 나쁜 사람, 뭐 사람의 생명에는 뭐 소중한 게 뭐 더 없겠습니다만은 일어나는 자체가 문제죠. 그리고 사회가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부분들이 너무나 극도화되는 그런 사회 개조. 그러니까 저희가 경제 성장을 하고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면서 경제적 발전을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더욱더 성숙해지는 사회의 한 면모를 보는데요. 아픔을 딛고 이제는 뭐 돌아가신 분의 분은 분이고 오남매가 진짜 독수리 오남매처럼 좀 크게 우리가 옆에서 좀 많이 좀 도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자녀들이 그 편지 쓴 문구 중에 아빠만큼은 못하겠지만 우리가 엄마 잘 책임질게. 여기서 너무 고생하면서 살았으니까 올라가서는 편하게 아프지 말고 있어라. 이런 자녀들의 아주 애절한 사연이 있는데 저는 뭐 물론 저게 외벽을 타고 하는 그런 일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창문 닦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한데 아마 아파트 오래되면은 그 페인트 칠을 해야 되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이 안전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이런 곳까지 좀 더 넓게 안전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더 깊이 되짚어보고 글쎄요, 뭐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할 수 있는지를 좀 찾아봤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뭐 여건만 된다면 옥상에 누군가는 지키고 있는 거죠. 불줄이 혹시 풀릴 수도 있고 또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또 누가 와서 저렇게 이제 끊을 수도 있으니까 한 사람은 옥상에서 이제 감독을 하고 감시를 하고 있고 밑에서 이제 저렇게 작업을 하는 여건이 갖춰주면 뭐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만은 저분들 근무 여건상 그렇죠? 한 사람이 망 보는 사람을 한 사람을 둔다는 건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참 안타까운 그런 사고가 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안전 관련 일을 할 때는 최소 2사람이 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저런 일도까지 저는 뭐 제도가 가능하다면 저런 쪽으로 좀 넓히거나 맞습니다. 기업 같은데 좀 저렇게 하도록 유도를 해주는 작업이 필요하다. 일자리 추경 11조 원 가운데 좀 일부라도 저런 데 조금 쓰면 어떨까 싶기도 좀 합니다. 자, 백남기업 박정철 이한날까지 사간 경찰청장의 모습이다. 그런데 백남기 농민의 사인이 병사에서 외인사로 바뀌어버렸어요. 이것도 이제 대학 국내에서 뭐 최고 좋은 병원이다라고 하는 서울대 병원의 진단서가 그렇게 바뀌었는데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이 경찰청장도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갑자기 인권 경찰을 거듭난 건가? 이런 의혹을 갖고 이제 쳐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당연히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저런 거죠. 왜 이때까지는 못 하시다가 바뀌니까 갑자기 사과를 단정적으로 저는 모든 국민이 그렇게 생각했다고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요. 참 부끄러운 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검찰이 잘못해서 이번 정권에서 수사권 조정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마땅히 경찰에게 줘야 되는 그런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경찰도 물론 수고하시는 경찰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에 관련된 인권 의식이 관련돼서 문제점이 충분히 있거든요. 이렇게 정치 대통령이 바뀌면 그 권력이 고개를 숙이는 듯한 모습 국민이 바라봤을 때 이런 모습 왜 사과를 지금 합니까? 이 시간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이런 모습을 보면 어떻게 보면 국민이 보기에는 분노하고 부끄러운 면이 있거든요. 경찰 총수로서 정말 진심 어린 사과를 했는지 자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회장, 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친분 관계가 있는 걸로 알려집니다. 이분이 갑자기 사의 표명한 것도 정권이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당연히 정권이 바뀌어서겠죠. 왜냐하면 그 부분은 관련해서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대북 사업에 관련된 제기에 대해서 적극적 의지를 표명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적십자사는 되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불편했을 수도 있고 대통령의 의사하고 안 맞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관련된 지금 그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성주그룹에 대해서 갑질에 대한 논란도 있거든요. 겸사겸사해서 퇴직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공정거래위가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주 D&D가. 아니 그런데 이 세술은 세부대에 담는 게 맞긴 합니다만은 정권만 바뀌면 갑자기 막 사람들이 이렇게 막 변하는 게 이게 정상은 아닌 건 알겠어요. 알겠지만 그게 꼭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또 단정해서 그러니까 1980년대 미국이 그런 세계에 뭐 최인류 국가로 거듭날 때는 공화당 민주당이 워싱턴 컨센서스라는 걸
협약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것만은 이어가자. 예. 그래서 연속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예. 우리나라 대통령제가 지금 5년 단임이기 때문에 지금 이 정권이 바뀌면은 일단은 앞 정권에서 한 걸 다 없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은 진짜 국민들한테 굉장히 타격을 가고요. 어떤 거든지 이번 문재인 정권에서는 진짜로 대협약, 예. 국민 대협약을 꼭 이끌어서서 정권이 바뀌더라도 같은 연속선상에서 제가 보기엔 좀 다행히 문재인 정부는 전 정권이 했던 미래창조부를 비롯해서 정부조직법 거의 손을 안 대지 않습니까? 뭐 저는 영속성을 이어가는 측면에 노력을 하고 계신다고 보고, 그리고 참고로 미국도 그렇습니다만 대통령제 아래서는 역관제를 쓰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바뀌면 자기가 임명하는 부분들은 대통령제 아래서 일반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김성주 씨 문제라든가 전 총재 같은 경우는 아마 본인들이 판단한 거지, 뭐 예를 들면 권력이 바뀌었으니까 바뀐 권력에서 요청한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저는 좀 확인할 수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이거 경찰 문제에 있어서 저는 물대포 문제입니다. 이거 경찰이 같은 권력기관이 인권을 유린하는 나라가 가장 후진 국가 아닙니까? 경찰의 인권 강화는 마땅한 노력이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여전히 미흡한 것이 물대포를 직사하는 문제하고 체류액 같은 걸 섞어 쓰는 혼사한다고 그러죠. 혼합 살수인데 이 두 가지 문제는 저는 차제에 완전히 이건 금기하는 게 저는 오히려 맞지 않냐, 기왕 나가는데 그걸 왜 여전히 한계를 두면서 이거에 대해서 완전히 포기하지 않는지 약간 그 의문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연속성을 유지하는 자리가 있죠. 그래서 그런 자리는 그렇지만 또 국정 철학을 대통령과 공유해야 되는 자리는 미국에서 역관제로 하는 것처럼 뭐 알칸소 마피아든 무슨 마피아든 와서 또 자리를 바꾸는 건 바꾸는 건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경찰청장 비슷한 거죠. FBI 국장 같은 경우는 대통령하고 어긋나게 이렇게 임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못 바꾸게. 그런 것처럼 이제 물론 우리 경찰청이나 이제 수사기관들이 그 인권 보장하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독립성을 유지해주면 그 사람들의 임기는 보장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재집권에 성공한 첫 세력이니까 이런 부분은 꼭 좀 지켜주는 그런 바람직한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적십자사는 사실 정치 권력과는 관계가 없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적십자사 회장으로 간 것도 사실은 뭐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권력하고 정치 권력하고는 관련이 없는 자리긴 하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정부가 등장을 하면은 그 자리를 좀 비켜주는 게 맞는 것인가? 근데 저도 조 변호사님 말씀에 일정 부분 동의하는 게 그게 남북 교류 협력 기금이나 이런 돈을 쓰는 문제들도 있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국정 철학을 대통령과 공유하는 게 편해요. 저 부분은. 그래서 저는 저 자리는 또 임기도 3개월 남았고 또 본인은 뭐 이게 그 투명화도 경영 투명화 그러니까 회계 투명화도 했고 업적도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 역할을 했으면 이제 교류에 대해서 다른 철학을 가진 대통령이 오셨을 때는 본인이 판단해서 선택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최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 많은 일들 변화가 비정상의 정상화로 가는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또 이 문재인 정부가 끝나고 다음에 다른 이제 보수 정권이 등장하면은 또 다시 또 이렇게 바뀌는? 뭐 이제 쭉 제 속마음을 드러내면 5년 후에 내가 조 변호사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아까 지금 두 분이 말씀하셨지만 연속성이 중요합니다. 이 지금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는데 그 변화를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못할지언정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은 계속 연속성을 갖고 해주는 그런 정권이 됐으면 꼭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오늘 주제를 다뤘습니다만은 정치 권력을 누가 잡든 정권을 누가 잡든 그 정권의 성격이 어떻든 그거와 무관하게 좀 우리 사회에서 정상적으로 보이는 일들은 계속 유지가 되고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게 오늘 저희들이 다룬 대화의 중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아침의 멜경제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